인규 씨, 당신은 내게 그냥 공동양육자일 뿐이야. 진짜 짝은 아니야. 그녀는 마치 주방 세제가 떨어졌다고 말하듯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숨이 막혔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내가 팀장까지 오르며 회사를 지켜왔고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키워왔으며 그녀의 변덕을 감당해온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꺼졌다. 더는 애쓰지 않겠다고, 더는 내달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오직 아버지로서 그리고 나 자신으로서만 남기로 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무심히 던진 말의 무게를 곧 알게 되었고 내가 등을 돌린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공동양육자라며 날 잘라낸 여자는 정작 내가 진짜 공동양육자로 변해버리자 견디지 못했다. 눈치 보며 말을 고르고 나를 붙잡으려 애쓰고 늦게서야 후회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결혼을 파괴한 말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의 잔인한 대가를 끝까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내 이름은 서인규, 52이다. 23세의 한유정을 만났다. 그녀는 청담의 성형외과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했고 자기개발 모임을 쫓아다니며 성장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여의도의 중견기업 재무팀에서 보고서와 숫자 속에 파묻혀 살아남으려 애쓰던 남자였다. 우린 처음부터 달랐다. 그녀는 언제나 불평등, 여성의 자립, 사회적 억압 같은 주제를 토해냈다. 나는 그저 현실과 맞서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쪽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맞았다. 그녀는 내 안정감을 좋아했고 나는 그녀의 날선 목소리에 끌렸다. 32에 결혼했다. 41의 쌍둥이 아들 민준과 딸 소은을 얻었다. 나는 여의도 빌딩 숲속에서 밤마다 불 꺼진 사무실에 남아 숫자를 붙잡았다. 주말에도 서류를 챙겨 집에 와 정리했고 결국 팀장이 되었으며 급여도 올랐다. 하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삶은 더 빡빡해졌다. 그 사이 유정은 자꾸 일을 바꿨다. 성형외과를 그만두고 쇼핑몰 MD를 하다가 결국엔 맘카페에 글을 쓰며 여성의 성장을 외쳤다. 돈은 벌지 못했지만 내 길을 찾고 있다는 말로 날 설득했다. 블로그는 그녀의 전부가 됐고 팔로워는 고작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세상인 듯 행동했다. 나는 일과 집을 오가며 아이들을 챙겼다. 새벽에 도시락을 싸고 학교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 숙제를 봐주고 병원도 혼자 데려갔다.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해야 했고 유정은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10수년이 흘렀다. 나는 5060시간을 일하면서도 아버지로서의 몫을 다했다. 그녀는 모임을 전전하며 감정적 교류가 필요하다며 나를 탓했다. 그리고 그날이었다. 평범한 화요일 저녁. 12시간 일을 마치고 민준이 과학과제를 도와주고 소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을 재운 뒤 내려왔다. 부그녀는 마치 주방 세제가 떨어졌다고 말하듯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숨이 막혔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내가 팀장까지 오르며 회사를 지켜왔고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키워왔으며 그녀의 변덕을 감당해온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꺼졌다. 더는 애쓰지 않겠다고, 더는 내달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오직 아버지로서 그리고 나 자신으로서만 남기로 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무심히 던진 말의 무게를 곧 알게 되었고 내가 등을 돌린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공동양육자라며 날 잘라낸 여자는 정작 내가 진짜 공동양육자로 변해버리자 견디지 못했다. 눈치 보며 말을 고르고 나를 붙잡으려 애쓰고 늦게서야 후회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결혼을 파괴한 말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의 잔인한 대가를 끝까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내 이름은 서인규, 52이다. 23세의 한유정을 만났다.
그녀는 청담의 성형외과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했고 자기개발 모임을 쫓아다니며 성장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여의도의 중견기업 재무팀에서 보고서와 숫자 속에 파묻혀 살아남으려 애쓰던 남자였다. 우린 처음부터 달랐다. 그녀는 언제나 불평등, 여성의 자립, 사회적 억압 같은 주제를 토해냈다. 나는 그저 현실과 맞서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쪽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맞았다. 그녀는 내 안정감을 좋아했고 나는 그녀의 날선 목소리에 끌렸다. 32에 결혼했다. 41의 쌍둥이 아들 민준과 딸 소은을 얻었다. 나는 여의도 빌딩 숲속에서 밤마다 불 꺼진 사무실에 남아 숫자를 붙잡았다. 주말에도 서류를 챙겨 집에 와 정리했고 결국 팀장이 되었으며 급여도 올랐다. 하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삶은 더 빡빡해졌다. 그 사이 유정은 자꾸 일을 바꿨다. 성형외과를 그만두고 쇼핑몰 MD를 하다가 결국엔 맘카페에 글을 쓰며 여성의 성장을 외쳤다. 돈은 벌지 못했지만 내 길을 찾고 있다는 말로 날 설득했다. 블로그는 그녀의 전부가 됐고 팔로워는 고작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세상인 듯 행동했다. 나는 일과 집을 오가며 아이들을 챙겼다. 새벽에 도시락을 싸고 학교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 숙제를 봐주고 병원도 혼자 데려갔다.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해야 했고 유정은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10수년이 흘렀다. 나는 5060시간을 일하면서도 아버지로서의 몫을 다했다. 그녀는 모임을 전전하며 감정적 교류가 필요하다며 나를 탓했다. 그리고 그날이었다. 평범한 화요일 저녁. 12시간 일을 마치고 민준이 과학과제를 도와주고 소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을 재운 뒤 내려왔다. 부엌에서 유정이 접시를 헹구고 있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함께 드라마 한 편이라도 볼까 싶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습관이었으니까. 그때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인규씨, 당신은 내게 그냥 공동양 육자일 뿐이야. 진짜 짝은 아니야. 숨이 막혔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표정했고 마치 주방 세제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듯 가볍게 우리의 결혼을 벌였다. 나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겨우 말했다. 옥에서 유정이 접시를 헹구고 있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함께 드라마 한 편이라도 볼까 싶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습관이었으니까. 그때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인규씨, 당신은 내게 그냥 공동양 육자일 뿐이야. 진짜 짝은 아니야. 숨이 막혔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표정했고 마치 주방 세제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듯 가볍게 우리의 결혼을 벌였다. 나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겨우 말했다. 그게 내가 날 보는 눈이야?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오래전부터 진짜 부부 같지 않았잖아. 당신은 나를 지적으로 자극하지 못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전혀 몰라. 그 순간 내가 어떤 존재로 축소돼 왔는지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팀장까지 오르며 회사를 지켰고 아버지로서 애들을 키웠고 그녀의 변덕과 취향을 지탱했다. 하지만 그녀 눈에 나는 단지 집안일 떠맡은 남자, 블로그 비용 대주는 호구, 그것뿐이었다. 난 발전했어. 그런데 당신은 늘 제자리에 있어. 그녀가 차갑게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다. 내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말하는 성장이 아니었다. 내 표정이 굳자 그녀가 덧붙였다. 끝내자는 건 아니야. 아이들에겐 안정이 필요하잖아. 공동양육은 할 수 있어. 다만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녀의 말투는 마치 은혜라도 베푸는 듯했다. 내가 고작 돈만 벌어오고 집안일에 매달리는 사람이라는 걸 솔직히 말해주는 게 자신이 베푸는 잡이라는 듯 굴었다. 나는 폭발하지도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알겠다. 그리고 부엌을 나섰다. 뒤에서 유정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인규 씨, 우리 얘기 안 해?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미 그녀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내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까? 돌이켜보니 징조는 곳곳에 있었다. 내가 집에 들어서면 반짝이던 눈빛은 사라졌고 한낮에 건네던 짧은 농담이나 노래 링크도 사라졌다. 입맞춤은 의무처럼 뺨을 스치는 동작으로 변했고 내 하루를 묻던 따뜻한 관심은 더 이상 없었다. 친구들과 모여 남편 험담을 늘어놓을 때 나를 그 무리 속에 끼워 넣으며 묵묵히 웃던 모습만 남아 있었다. 그녀의 웃음과 설렘, 에너지는 이제 다른 곳을 향했다. 자기 성장을 부르짖는 카페 모임, 당신은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되풀이하는 코치,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들, 나만 그 원 안에서 제외됐다. 나는 그동안 스스로를 속여왔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겠지. 애써 합리화하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이제는 도망칠 구석이 없었다. 유정은 이미 수년 전부터 나를 편의적 존재로 잘라냈고 나는 못 본 척하며 버텼을 뿐이다. 새벽 3시, 마지막 깨달음이 내 가슴을 후벼팠다. 나는 수년 동안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이 도왔고 그녀의 모든 변덕과 꿈을 지지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기준을 옮겨가며 내가 부족하다고 했다. 진실은 단 하나였다. 무엇을 해도 나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꺼졌다.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늘 그랬던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챙겼다. 민준과 소은에게는 평범한 하루였다. 곧 유정이 계단을 내려왔다. 내가 기념일에 사주었던 실크 가운 차림이었다. 그녀는 흘끔거리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아마 내가 다시 매달리길 바랐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걸 더 존중하겠다거나 내 여정을 방해하지 않겠다 같은 비굴한 말들을. 그러나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내 대답이었다. 아침 식탁에서 그녀가 물었다. 오늘 아침 왜 이렇게 조용해? 나는 어깨만 으쓱하며 대답했다. 생각이 좀 많아서 그래. 회사 일 때문에.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한쪽에 기대며 말을 이어갔다. 어제 얘기했던 거 우리 다시 정리해보는 게 어때? 같은 입장에 서는 게 중요하잖아. 나는 빵을 자르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담담히 말했다. 이미 같은 입장이지. 넌 어제 충분히 분명히 했어. 그녀는 마치 감정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인 양 목소리를 낮췄다.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솔직해지고 싶었던 거야.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차갑게 잘라냈다. 그래, 솔직함이라면 고맙지. 덕분에 이제 서로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 내 반응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눈물이나 분노, 아니면 나의 애절한 변명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여준 건 담담한 수용뿐이었다. 그녀가 짜놓은 대본은 거기서부터 무너졌다. 그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단지 아이들의 아버지일 뿐이다. 그날 밤 그녀는 또 청담 모임에서 돌아왔다. 겉으로는 여성 자립 모임이라 불렀지만 실상은 남편 흉이나 보는 자리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의자 위에 툭 던져두며 내가 먼저 묻길 기다렸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 숙제를 챙기던 손을 멈추고 차갑게 말했다. 필요하면 아빠 서재에 있으니까 불러.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표정, 나는 잊지 못한다. 방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켰다.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적었다. 탈출 계획. 그리고 하나씩 항목을 채워 넣기 시작했다. 첫 번째 줄 변호사 상담.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달라졌다. 잡담은 사라졌고 낮에 오가던 안부 메시지도 끊겼다. 저녁 식탁은 오직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나는 민준이와 소은에게만 말을 걸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유정이 나에게 건네는 말에는 최소한의 대답만 돌려줬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럭저럭. 소은이 선생님 메일 봤어? 이미 처리했어.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다. 주말마다 나는 내 계획대로 움직였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서도 행선지를 굳이 알리지 않았다. 유정이 메시지를 보내오면 한참 뒤에야 짧게 답했다. 아이들과 외출 중. 늦게 들어간다. 그와 동시에 나는 내 자신을 다시 세웠다. 점심마다 헬스장에 들렀고 식단을 바꾸고 머리를 짧게 다듬었다. 몸에 맞는 셔츠를 새로 입으니 거울 속에 내가 낯설 만큼 달라져 있었다.
두세 달 만에 체중은 10kg 넘게 빠지고 어깨에는 다시 힘이 붙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다. 이제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았을 뿐이다.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친구들과도 다시 만났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웃고 떠들었고 주말에는 농구 동호회에 나갔다. 나는 더 이상 유정의 남편, 쌍둥이 아빠라는 꼬리표에만 갇혀있지 않았다. 첫 번째 토요일, 아이들과 함께 다녀온 뒤 집에 들어오자 그녀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눈길을 주었다. 어디 갔다 와? 억지로 무심한 척 묻는 목소리였다. 나는 열쇠를 내려놓으며 대꾸했다. 그냥 애들이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다녀왔어. 그녀의 입술이 딱딱하게 굳었다. 나도 엄마야.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아?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받아쳤다. 알려줄 수도 있지. 하지만 어차피 블로그 한다고 바쁘잖아. 같이 올 생각은 없을 테고. 그녀는 허리를 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불공평해. 내일도 중요한 거야. 나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중요하지.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가족은 늘 뒷전이었지. 그리고는 아이들을 향해 불렀다. 민준아, 소은아, 씻고 와. 곧 저녁이야. 아이들이 계단을 오르는 사이 유정은 끝내 부엌까지 따라왔다. 대체 왜 그래? 우리 얘기한 날 이후로 달라졌잖아. 나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담담히 말했다. 아무 일 없어.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것뿐이야. 공동양 육자. 그게 내가 내린 정이잖아. 그녀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노려봤다. 그게 내가 뜻한 게 아니잖아.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쏘아붙였다. 뭐가 그렇게 애매해? 내 입으로 말했잖아. 난 내게 단지 공동양 육자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내 말은 관계가 변했다는 거였어. 그래도 다른 방식으로는 여전히 파트너일 수 있잖아. 나는 냉소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파트너라 아이들만 같이 키우는 룸메이트.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보였다. 나를 감정적으로 지워버리고 ATM과 가사도우미처럼 부려먹으면서도 필요할 땐 남편의 자리를 유지하려던 그녀의 계획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 무렵 나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첫 상담을 했다. 당연히 유정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법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 의외였다. 변호사는 내게 최소한 55 양육권, 상황에 따라서는 더 유리한 결과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이들의 생활에 내가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가 결정적이라고 했다. 그녀의 조언은 단순했다. 지루하십시오. 빠짐없이.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기록을 남겼다. 학교 행사에 내가 참석했는데 유정이 오지 않은 경우, 아이들 병원 예약과 진료를 내가 맡았던 날, 숙제를 봐준 시간, 교사들이 내게 직접 보낸 메일, 날짜, 시간, 상황, 증빙. 작은 메모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재정도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숨기지는 않았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 내 급여에서 일정액을 저축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합법입니다. 공동재산을 은닉하지 않는 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유정도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가 하루 일과를 늘어놓아도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SNS에서 읽었다는 깊은 깨달음을 늘어놓아도 짧게만 받아쳤다. 오히려 그녀가 내 일상에 기웃대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겨울에 스키장에 가볼까 얘기했을 때 그녀가 끼어들었다. 재밌겠다. 나도 스키 배워보고 싶었는데.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민준이와 소은에게만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웃음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6주쯤 지난 어느 밤, 나는 소파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오랜만에 내 옆에 앉았다. 살 많이 빠졌네. 그녀의 시선이 내 어깨와 팔을 훑었다.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말했다. 그래, 좋아 보여. 진짜로.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다. 고맙네. 아직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가 내 팔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인규 씨,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요즘 벽이 생긴 것 같아. 나는 마침내 책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우리 얘기. 내 시선이 닿자 유정은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완전히 나를 밀어낸 것 같아. 나는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난 내가 정한 선을 존중하는 것뿐이야. 넌 이미 내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했잖아. 그래서 난 거기에 맞춰가는 중이지. 그녀가 뒤로 물러섰다. 그건 오해한 거야. 당신을 무시한다거나 우리 관계가 소중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어. 나는 책을 덮고 천천히 물었다. 그럼 뭐라는 거지? 공동양육자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했는데?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저 단절감을 솔직하게 표현한 거였어. 그게 영원히 이어지길 바란 건 아니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담히 말했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넌 옳았어. 우린 그냥 공동양육자야. 아이들만 위해 존재하면 충분하지. 이번엔 내가 자리를 뜨자 멍하니 나를 바라보는 건 그녀였다. 며칠 뒤 어느 밤 친구 SNS에서 로맨틱 여행 사진이라도 본 건지 유정은 찌푸린 얼굴로 돌아왔다.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이전보다 훨씬 단정해진 모습으로 그녀는 말없이 서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몇 주째 이상해. 당신 왜 이래? 나는 고개를 들어 차분히 말했다. 이상하다니 뭐가? 몰라 달라졌어. 멀어진 것 같아. 우리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조차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책을 덮고 냉정하게 답했다. 난 내가 원하던 대로 하고 있을 뿐이야.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다. 뭐라고? 넌 날 공동양육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 딱 그 역할만 하고 있어. 아이들 아버지. 그 외엔 아무 의미도 없어. 내 모임에서 늘 말하지 않나. 진짜 자아를 찾으라고.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말문을 잃었다. 표정 하나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내가 쫓아와 매달리고 설득하고 사랑을 구걸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스스로 그은 선 안에 나를 가둬버렸고 이제는 그녀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난 그걸 바라던 게 아니야. 조용히 흘러나온 목소리. 우리 다시 맞춰가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재밌네. 누군가에게 넌 그냥 공동양육자야라고 내뱉고 그게 어떻게 애정을 불러올 수 있겠어. 그녀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중얼거렸다. 그땐 화가 나서 충족되지 않는 기분을 당신이 못 알아주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알아들었어.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럼 끝이야? 10년을 함께한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나는 냉소를 삼키며 말했다. 끝내는 법, 내가 이미 보여줬잖아.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또 달라졌다. 유정은 조심스러워졌다. 내 눈치를 보며 말을 고르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신중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내 마음속 결정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자잘한 관심을 흘리듯 던졌다. 마트 가는데 뭐 사올까? 예전 보던 드라마 다시 시작하던데 같이 볼래? 심지어 서랍 속에 처박아둔 란제리를 꺼내 입기도 했다. 예전엔 입에도 담지 않던 말까지 내뱉었다. 집에는 남자 에너지가 필요하다니까. 웃음이 나올 뻔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SNS에 올리던 관계를 뛰어넘어라. 너의 가치를 알아라 같은 문구는 습히 흔적도 없었다. 아이러니였다. 어느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부엌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그녀가 다가와 내 앞을 막아섰다. 당신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나는 마지막 접시를 선반에 올리며 되물었다. 뭐가?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다. 우리 얘기 말이야. 당신 우리에 대해선 아무 관심도 없어?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그런 건 없어. 그녀의 턱이 굳어졌다. 그게 다야? 이렇게 사는 게 괜찮다는 거야? 나는 손을 닫고 차갑게 눈을 마주쳤다. 괜찮진 않아. 하지만 받아들였지. 내가 내게 어떤 존재라고 선을 그었잖아. 난 이제 그 선에 맞춰 사는 것뿐이야. 그녀는 다급히 손을 휘저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땐 그냥 속이 상해서 그랬던 거야. 나는 비웃음을 삼킬 수 없었다. 속이 상해서. 유정아, 몇 년 동안 넌 날 돈 버는 기계, 가끔 아이 봐주는 도우미 취급했지. 내 모임 친구들은 남자는 쓸모없다 떠들었고 넌 거기에 고개를 끄덕였잖아. 축하해라.
내가 원한 대로 우린 이제 공동양육자다. 딱 그뿐이지. 인규 씨, 제발.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잘못했어. 무시당한다고 느껴서 홧김에 그랬을 뿐이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무시, 웃기는 소리. 내가 직업을 바꿀 때마다 내가 지지했고 취미에 빠져도 돈 대줬고 자기 찾기라는 이름으로 흘려보낸 세월마다 내가 버텼다. 아침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숙제를 봐주고 회사에서 밤새며 가족을 지켜온 건 나였어. 그런데 무시당한 건 내 쪽이라고?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애써 말했다.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노력해 볼 수 있잖아. 나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생각했다. 그 눈물이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모으고 있었고 감정에 흔들릴 이유는 없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시간은 이미 지났어. 내가 날 공동양육자라며 깎아내린 순간 우리 사이도 이미 끝난 거야. 사람을 짓밟아 놓고 다시 우선순위로 대접받길 바란다고. 그건 욕심이지.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더는 반박하지 못했다. 우리 사이를 죽인 건 결국 그녀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몇 주간 그녀는 달라졌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주고 하루를 묵고 아이들을 대신 돌보겠다고 나섰다. 데이트를 제안하고 먼저 손길을 내밀기도 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그날의 말을 떠올렸다. 넌 그냥 공동양육자야. 찬물 같은 톤, 돌아서지도 않고 접시를 씻던 뒷모습. 그 기억은 내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밤 찾아왔다. 우연히 그녀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완전히 달라졌어. 화도 내지 않고 그냥 감정이 사라진 것 같아. 내가 사과도 했고 실수였다고 했는데 전혀 믿질 않아. 이혼 얘기는 그냥 주의를 끌려고 한 건데 진짜 떠나면 난 어떻게 해.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다. 그녀의 솔직함은 단지 위협이었다. 날 더 붙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나는 그 블러핑을 받아치지 않았고 이제 그녀가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더 들을 필요도 없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석 달 후 모든 준비가 끝났다. 쓸데없는 감정소라는 필요 없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수순뿐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부엌 테이블에 갈색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얘기 좀 하지. 나는 차갑게 말을 꺼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유정이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아직 희망을 걸었던 듯하다. 뭐 얘기하려고? 나는 담담히 말했다. 이혼하자. 분노, 울음, 항해 무엇이든 터질 줄 알았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정적뿐이었다. 유정은 굳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참 뒤에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진심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앞으로 밀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열었다. 안에는 이미 작성된 이혼 서류와 함께 내가 정리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조용히 준비해왔다. 상여금 일부를 내 단독 계좌에 옮겼고 그동안 내가 아이들과 함께한 기록들을 빠짐없이 모았다. 학교 행사, 병원 진료, 숙제 지도 언제, 어디서, 누가 있었는지 날짜와 시간까지 꼼꼼히 남겼다. 무엇보다도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가 있었다. 현재 수입과 내가 제안하는 양육권 배분을 고려할 때 주양육자는 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유정은 오히려 나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법원은 늘 엄마 편이잖아. 나는 냉정하게 답했다. 엄마가 엄마 노릇을 했을 때만 그렇지. 지난 몇 달 누가 아이들을 챙겼는지 다 기록돼 있어. 학교 선생님들도 날 먼저 찾고 병원 기록도 전부 내 이름으로 남아 있어. 넌 블로그 글 쓰고 모임 다니느라 집에 없었잖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캘린더를 보여주었다. 6개월 동안 기록해둔 모든 일정. 학교 행사, 상담, 병원, 숙제, 양육권 조사관이 이걸 보면 누가 실제로 부모 역할을 해왔는지 바로 알 거야. 그리고 그건 내가 아니지.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잠깐만 시간이 필요해. 내 블로그가 이제 막 뜨기 시작했어.
코치님도 곧 전환점이 온다 했고 나는 냉소를 터뜨렸다. 그 소리 3년째야. 그동안 난 2번 승진했고 아이들 대학 자금까지 마련했어. 넌 뭘 했지? 억압받는 여성 운운하며 인스타에 글이나 올렸잖아. 그제야 그녀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렀다. 인규 씨,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했던 말 진심 아니었어. 그냥 화가 나서.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왜 이제 와서 내 밥줄이 끊길까 두려워진 거야? 돈 때문이 아니야. 난 당신을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나는 비웃음을 삼켰다. 수년 동안 날 업신여기며 눈길조차 주지 않다가 내가 등을 돌리자 이제 와서 사랑이라고? 우습지.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듯 말했다. 아이들을 생각해. 부모가 서로 존중해야. 나는 말을 끊었다. 넌 이미 날 존중하지 않았어. 내 입으로 공동양육자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공동양육자로 남는 거야. 따로.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가만 안 있을 거야. 변호사 선임해서 다 밝힐 거야. 당신이 돈 숨기고 계획한 거 법원에 말할 거라고. 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 휴대폰을 두드리며 냉정히 말했다. 좋을 대로 해. 모든 건 합법적으로 준비했어. 변호사 3명에게 확인받았다. 그리고 방금 협박한 것도 다 녹음됐다. 한국은 한쪽 동의만 있어도 통화 녹음 합법이야. 거짓 주장으로 협박하는 건 내게 치명적일 텐데 잘 알지? 그녀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패배를 깨달은 순간이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초라할 만큼 변했다. 울고 빌고 갑자기 완벽한 아내 흉내를 냈다. 저녁을 차려주고 내 하루를 묻고 함께 자자고 매달렸다. 심지어 페미니즘 모임 친구들에게도 내 편을 들며 싸웠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결정적인 날은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부동산 중개인과 집 매각 상담을 하러 간 날이었다. 그 자리에 그녀는 끼지도 못했다.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유정은 완전히 무너졌다. 우리 집을 당신 혼자 팔 수는 없어. 유정이 절규했다. 나는 차분히 답했다. 아니, 할 수 있어. 등기부 한번 확인해봐. 내 이름만 올라가 있지. 내 이름은 없어. 내 신용불량 때문에 담보대출에 올리지도 못했잖아. 기억 안 나? 나는 등기부 등본을 내밀었다. 그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셀프케어라 부르던 소비로 망가진 결과였다. 유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어디서 살아야 해?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냉정히 말했다. 그건 내 문제지. 우린 이제 공동양육자일 뿐이야. 아니, 사실 넌 양육조차 거의 하지도 않았잖아. 일주일 뒤 유정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문을 닫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다시 생각해줘. 뭐든 할게. 상담도 받고 블로그도 접고 제대로 된 직장도 잡을게.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할게 제발.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함이 아니었다. 나는 의자에 기대 앉아 차갑게 잘랐다. 이미 늦었어. 넌 몇 년 전부터 날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결정했잖아. 다만 내가 언젠가 그 결정을 받아들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뿐이지. 그 뒤로 모든 절차는 신속했다. 유정은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할 돈도 없었고 무엇보다 증거가 그녀 편이 아니었다. 법정은 나에게 주 양육권을 인정했고 유정은 격주 주말과 주중 저녁 한 끼 만남만 허락받았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던 순간의 그녀 표정은 아직도 생생하다. 절망, 충격, 현실을 처음 맞닥뜨린 얼굴. 엄마니까 당연히 애들은 내 품에 오겠지라는 환상이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났다. 집은 예상보다 더 비싸게 팔렸다. 나는 그 돈으로 아이들 학교 근처에 새 집을 마련했다. 방 3칸, 넓은 마당, 재택근무도 가능한 서재.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방이 생겼고 집 근처엔 공원도 있었다. 나는 그 집에 서서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다. 반면 유정은 반지하 원룸으로 쫓겨났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잡은 일자리는 겨우 월세나 충당할 정도의 사무보조직이었다. 그녀가 목숨처럼 매달렸던 블로그는 여전히 아무도 보지 않았다. 모든 게 스스로 만든 결말이었다. 첫 주말 양육을 마치고 아이들을 내려주러 왔을 때 그녀의 눈길이 내 새집 안을 훑었다. 세련된 주방,
트인 거실,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마당. 그토록 원하던 그림이 눈앞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애들 여기서 참 좋아하네. 그녀가 억지로 담담한 척 말했다. 그럼. 각자 방도 있고 바로 옆엔 공원도 있어. 나는 짧게 답했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다. 인규 씨, 많이 생각해봤어. 난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제 매일 대가를 치르고 있어.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넌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니,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녀의 눈빛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란 건 없어, 유정아. 넌 날 공동양육자라 했지. 이제 남은 건 그뿐이야. 영원히. 그 말이 그녀에게 그대로 꽂혔다. 몇 달 전 부엌에서 내가 들었던 그 목소리처럼 이번엔 그녀가 무너져 내리는 차례였다. 나는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이제 내 삶은, 내 집은 다시 내 것이 되었다고. 그 말은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바로 그날 부엌에서 나를 공동양육자라며 내쳤던 선언이 그대로 되돌아간 순간이었다. 나는 차갑게 등을 돌리며 말했다. 수요일 저녁 6시에 데리러 와. 늦지 마라. 문이 닫히자 집 안에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은 이제 나의 집, 나의 삶. 그리고 드디어 되찾은 오롯이 나만의 세상이었다. 이혼한 지 벌써 2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괜찮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 민준과 소은은 11살이 되었고 성적도 좋고 운동이며 교우 관계도 원만하다. 내가 해왔던 모든 선택이 옳았음을 아이들의 웃음이 증명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이 진료차 소아과 외래에 갔다가 한 간호사를 만났다. 그녀와 지금 교제 중이다. 성실했고 따뜻했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나를 진심으로 품어주는 사람이었다. 유정과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나를 떠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우리 가정을 버려온 사람이었음을 그제야 확실히 알았다. 유정의 소식도 가끔 들려왔다. 더 작은 반지하 원룸으로 옮겼다 하고 블로그는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돈이 끊기자 모임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다. 브런치며 워크숍에 얼굴조차 내밀 수 없게 되자 그녀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가끔 전화를 걸어와 흐느낀다. 실패한 소개팅 뒤 힘든 하루 끝 늘 같은 말이었다.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널 잃은 게 내 가장 큰 잘못이야. 나는 담담하게 받아쳤다. 알아. 하지만 우린 이제 공동양육자일 뿐이야. 그 이상은 없어. 아이들도 이제 차이를 안다. 소은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엄마 집에 가면 맨날 휴대폰만 보고 있어. 여기랑 달라. 나는 웃음을 삼켰다. 진짜 승리는 집도, 돈도, 심지어 유정의 몰락도 아니었다.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다. 누가 곁에서 진짜 부모 역할을 해왔는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웃음이 살아나는지. 이제 내 삶은 완전히 나의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고 옆에는 나를 존중해주는 새로운 사람이 있다. 유정이 스스로 불태운 자리를 나는 이렇게 채워냈다. 돌아보니 모든 건 그날 내가 등을 돌린 순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결국 떠난 건 내가 아니라 그녀였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 이야기를 따라오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복수. 차갑게 끝맺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혹시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